어머니, 제가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 아래서 낯선 남자가 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지요. 그날의 장면은 아직도 제 눈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 제가 엄마라는 말을 포기했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서미정이라고 합니다. 59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반찬 가게를 합니다. 가게 간판은 오래되어 글자가 조금씩 벗겨졌어요. 아침이면 구덕시장 쪽에서 바닷바람이 불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섞여 들어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콩나물 다듬고 멸치 볶고 미역 불리고 김치통 닦습니다. 손을 멈추면 마음이 멈추는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제가 억척스럽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억척스럽지 않으면 장사 못 버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말이 없는 편입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는 사람이었어요. 속으로는 늘 계산을 합니다. 오늘 매출, 내일 재료값, 월세 날짜. 그렇게 살다 보면 감정은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정이 아니라 몸이 먼저 말하더군요. 이제 그만 좀 해.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비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26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시장 근처 공장에 다녔습니다. 크게 웃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지요. 저녁엔 작은 밥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국을 끓이고 남편은 계란을 부쳤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말했어요. 미정아, 우리도 애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게요. 우리도 한 번만 안아보면 좋겠어요. 처음 1년은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는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적인 말도 있었고 조심스러운 말도 있었지요. 저는 그 말들 사이에서 될 수도 있다만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등에 올라온 멍을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당신 몸 망가지는 거 보기 싫다. 저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대신 억지로 웃었어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요. 주사 맞고 달력을 세고 배란 날짜를 적고 그렇게 몇 해가 흐르더군요. 주방 조명 아래에서 약 봉지를 정리하다가 제가 갑자기 울컥할 때가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면 저는 싱크대에 물을 틀었어요. 소리에 묻히게요. 남편은 그런 저를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이 배려인 날도 있지요. 그러다 어느 겨울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장사 일찍 끝나면 칼국수 먹자. 저는 그 말에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집이 너무 조용했지요. 사람 소리가 없는 집은 이상하게 더 차갑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켜졌다 꺼지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 혼자 남았구나. 그 생각이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 시장 납품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세상은 아직 캄캄합니다.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번지고 제 숨이 하얗게 보이지요. 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그 말이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더 약해집니다. 어느 날은 반찬통 뚜껑을 닫다가 손이 떨렸고 어느 날은 손님이 괜찮으세요? 묻는데도 대답이 늦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입꼬리는 웃는 모양인데 눈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깊게 품지 않겠다고요. 품었다가 잃으면 저는 견딜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로 지냈습니다. 손님과도, 이웃과도, 친정 엄마와도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비가 살짝 내렸고 가게 바닥은 물기 때문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셔터를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을 끄려 했어요. 그때 문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창문에 비친 아이의 실루엣이었지요. 문을 열자 마르고 떨리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밑이 푸르고 손이 새빨갰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어른 같았어요. 아이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의 입술을 봤습니다.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오래전에 했던 다짐이 흔들렸습니다. 다시는 깊게 품지 않겠다던 다짐이요. 저는 아이를 가게 안으로 들이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계산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나? 누굴 불러야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있나? 하지만 계산보다 먼저 튀어나온 건 제 입에서 나온 짧은 말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추우니까. 그날 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얼마나 멀리 끌고 갈지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텨야 할지도요. 그 아이를 들인 뒤 저는 셔터를 끝까지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쯤 내려온 철판이 바람에 살짝 떨렸고 빗물이 떨어져 바닥에 동그란 자국을 만들었지요. 가게 안은 난로가 겨우 데워주는 정도의 온기만 있었습니다. 아이의 젖은 점퍼에서 비냄새가 났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데우며 아이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눈밑이 푸르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른 같아서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지요.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요. 몇 살이에요? 16이요. 저는 컵라면을 하나 뜯어 건넸습니다. 도윤은 뜨거운 김이 올라오기도 전에 젓가락을 움직였고 허겁지겁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주민센터에 연락해야 하나? 그냥 돌려보내야 하나?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계산과 달랐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목 막혀요.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너무 작게 흔들려서 제가 괜히 더 말을 붙이고 싶어졌습니다. 집은 어디예요? 제가 물었을 때 도윤은 젓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없어요. 부모님은요? 몰라요. 그 말이 담담해서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숨을 고르듯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물컵을 또 잡았지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오늘만은 제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원칙이라는 게 있지요. 아이를 그냥 재워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건지.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복지관 번호를 찾아보려는데 도윤이 제 앞치마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끝의 힘이 너무 약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줌마 경찰은 싫어요. 도윤이 속삭이듯 말했지요. 왜요? 제가 묻자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잡혀갈까 봐요.
뭘 했길래 잡혀가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말 들어서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누군가에게 너 같은 애는 문제야라는 말을 들어본 아이구나.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일 아줌마가 같이 가줄게요. 어디요? 복지관이든 주민센터든 혼자 보내진 않을게요. 도윤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늘 마음이 먼저 달아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가게 안쪽 작은 창고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원래는 납품 박스 쌓아두는 자리였어요. 박스를 옆으로 밀고 제 무릎 담요를 펴서 도윤에게 줬습니다. 여기서 자요. 문은 잠글게요. 도윤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는요? 나는 카운터 쪽에서 잘게요. 도윤은 담요를 꼭 쥐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등을 돌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잦아들었다가 다시 쏟아졌고 가게 간판등이 젖은 길에 번졌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도윤이 누운 쪽을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숨을 쉬는지 떨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속 현실을 굴렸습니다. 내일 경찰서? 아니면 주민센터? 복지관? 보호시설? 어떤 선택이 이 아이에게 덜 아픈가?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덜 위험한가? 새벽에 도윤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 한마디가 가게 안 공기를 바꿔놓았지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누구의 엄마일까요? 어디로 가지 말라는 걸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도윤 쪽으로 다가가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이마에 손을 대봤지요. 확실히 열이 올랐습니다. 도윤아, 일어나 봐요. 도윤이 흐릿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긴요. 열이 나잖아요. 병원 비싸요. 그 말이 먼저 나와버려서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찾아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상황을 눈치채고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윤은 뒷좌석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지요. 차 창밖으로 새벽 시장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이 왜 그렇게 차갑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보호자 맞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제가 보호자는 맞는데요. 친모는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간호사는 서류를 보며 이어서 물었습니다. 부모님 연락처는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지요. 연락처는 제가 알아볼게요. 검사부터 해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간호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규정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잠깐이라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도윤이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요. 저는 그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감기와 탈수, 영양 상태 불량. 링거를 맞고 잠든 도윤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병상 옆에 앉아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이.
제가 못 가졌던 그 단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복지관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시설에 있던 기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한가요?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라고 했어요. 16이라고요. 성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에게 물으면 말할까? 말하기 싫어하면 어쩌지? 제가 무슨 자격으로 캐묻나? 도윤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 몰라요.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름만 불렸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성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지요. 복지관 상담사는 내일 아침 시설 연계와 보호 조치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윤을 보호시설로 보내면 원칙은 지켜집니다. 하지만 그 원칙이 도윤을 살릴까요? 아니면 다시 낯선 밤으로 밀어낼까요? 병실 창문 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켜지자 도윤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지요. 도윤이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어디로 가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어른들 만나러 갈 거예요. 도움받으러.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다시 혼자 되기 싫어요. 그 말이 대사치고는 너무 조용했지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도윤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혼자 안 둘게요. 진짜요? 네. 적어도 아줌마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돌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울면 이 아이가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병원 의자에서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버텼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요. 나는 단지 선의로 도운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래 비어있던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와 버린 걸까? 창밖엔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울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결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일 도윤이 손을 놓지 말자. 원칙은 원칙대로 따르되 혼자 보내지는 말자. 그 아이가 어디로 가든 적어도 첫걸음은 내가 같이 가주자.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누군가를 품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미 깨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두렵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는 것. 다음 장에서는 제가 복지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문 너머에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받게 되지요. 복지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저는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난방된 공기가 새어나왔고 벽에는 알록달록한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지요. 글씨는 다 읽히지 않았지만 지원, 연계, 상담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은 늘 절차를 동반하니까요. 도윤은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나왔는데도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은 주머니 속에서 움켜쥔 채였고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보고 괜히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젊은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랑 어떤 관계세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가게 앞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서요. 어젯밤부터 제가 잠깐 같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절차의 눈빛이지요. 보호시설 연계는 가능해요. 다만 신원 확인이 먼저예요. 주민등록,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도윤 쪽을 봤습니다. 도윤은 손톱을 물어뜯을 듯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성은 몰라요. 도윤이 낮게 말했지요. 상담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정말 없나요? 출생지, 보호시설 이름, 담당 선생님. 도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말 대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싫었습니다. 저 떨림이 거짓말로 보이면 이 아이는 또 밀려납니다. 그래서 저는 도윤 대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열이 심했고 영양 상태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시설도 자리가 없어요. 응급보호는 더더욱요. 그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절망이지요. 저는 끝까지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요? 임시쉼터가 있긴 한데 미성년자 단독 입소는 어렵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보호자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이 이렇게 빙빙 돌면 사람은 어느 순간 웃음이 나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가방끈을 잡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에 서자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그냥 갈게요. 어디를 가요? 어딘가요? 원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도윤에게가 아니라 세상에게요. 그렇게 하면 또 쓰러져요. 또 아프면 어떡해요. 도윤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줌마는 저 때문에 곤란해지잖아요. 저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장사를 해야 하고 월세를 내야 하고 제 인생도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도 도윤을 혼자 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상담 접수만 하고 나왔습니다. 연계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압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대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뜻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민센터도 들렀습니다. 민원 창구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기본 정보가 없으면 조회가 안 됩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럼 더 어렵습니다. 그 단정한 목소리, 그 말 뒤에 숨은 뜻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도윤은 창구 옆 의자에 앉아 바닥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애는 뭐지? 하는 눈빛. 저는 그 시선에 익숙합니다. 시장에서도 병원에서도 가난은 늘 눈에 띄니까요. 그날 밤 도윤은 가게 뒤 창고에서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닦다가 손을 멈추고 도윤이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난로 소리만 났습니다. 도윤의 숨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말자고 다짐했던 마음이요. 아줌마. 도윤이 어둠 속에서 불렀습니다. 왜요? 저 이름 있잖아요. 도윤이요. 도윤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이름 누가 지어줬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의 시작도 모른다는 건 생각보다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나가기 전에 가게 문을 잠그고 다시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어제와 같은 말만 했습니다. 자리가, 절차가, 확인이. 저는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무너졌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데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발로 뛰면 길이 열린다고 믿었지요.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너 요새 왜 목소리가 그래?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다 알았습니다. 또 뭘 버렸니? 저는 잠시 침묵했지요. 침묵은 고백과 비슷합니다. 애가 하나 있어요. 길에서 만났어요. 애?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미쳤니? 경찰에 넘겨야지. 너 혼자 뭘 어쩌려고 그래.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애 열이 나서 쓰러졌어요. 그냥 못 보겠어요. 못 보겠다고 내 인생을 걸어? 엄마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안 열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셔터를 올렸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담고 계산하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눈앞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가끔 헷갈렸어요. 저녁이 되자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진짜 갈게요. 저는 그 말에 갑자기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요? 도윤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게 말했지요. 없어요. 근데 아줌마도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집에 돌아가도 초침 소리뿐이었지요. 저는 도윤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 앞에서는 제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도윤에게 담요 하나를 더 덮어주고 가게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앉아 작은 종이에 번호들을 적었습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청소년 쉼터, 법률구조공단. 제가 알 수 있는 곳은 다 적었지요. 적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었지만 손을 멈추면 무너질까봐 그랬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그림자.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왜 앉아요? 도윤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요. 어릴 때 부산역에서 사람을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이어서 말했지요. 엄청 시끄럽고 냄새나고 손 놓치면 끝나는 곳. 근데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부산역? 그 단어가 갑자기 현실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서울역도 아니고 그냥 어딘가도 아니고 부산역? 제가 아는 장소, 제가 당장 가볼 수 있는 장소. 저는 조용히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일 부산역 가봅시다. 도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거기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그 말이 제 결심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단서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원칙이 아이를 살리지 못하면 사람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이 아이 손을 놓지 말자. 그리고 그 다짐이 앞으로 더 큰 파도와 맞닿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시청자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야 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부산역은 생각보다 넓고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새벽 공기가 철로 위를 타고 올라오듯 스며들었지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안내방송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윤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제 뒤 반걸음만큼 붙어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묻자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원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역 안쪽 유실물 분실 상담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성년자 실종 기록은 경찰 쪽이랑 연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조회는 어려워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또 절차, 또 서류, 또 어렵다는 말. 도윤은 이미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윤을 바라보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줌마가 같이 갈게요. 경찰도 상담도. 혼자 안 가요. 도윤이 그제야 저를 잠깐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경찰서에 가는 길은 멀지 않았는데 마음은 더 멀었습니다. 도윤이 겁먹을까봐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속도를 맞췄습니다. 도윤의 걸음이 느리면 저도 느리게, 도윤이 멈추면 저도 멈췄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제가 예전에 남편과 시장을 걷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반걸음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 그 반걸음이 참 든든했지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우리는 앉아 기다렸습니다. 벽에 붙은 안내문들은 글씨가 많았고 도윤은 끝내 읽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되어 담당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도윤이라고요. 성은? 도윤이 입을 열기 전에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 여러 경우를 생각하는 눈빛이었지요. 혹시 보호시설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도윤이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어느 지역인지 기억나요? 도윤은 손끝을 비볐습니다. 부산역 여기 사람 많고 냄새나고 그때 말이 끊겼습니다. 도윤의 목이 잠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도윤 옆에서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보다 몸짓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지요. 경찰관은 바로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확인을 위해서는 도윤의 사진과 특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징이라면 점이나 흉터 같은 거요. 그 말에 도윤이 살짝 몸을 움찔했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얼굴에 점 같은 거 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 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2개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점이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기억할 수 있는 표식처럼요. 경찰관은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숨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던 어제가 오늘은 연락이라는 형태로 남았으니까요. 작지만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돌아와 복지관에도 들렀습니다. 상담사는 도윤을 보고 표정을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아이가 버티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건드렸지요. 제가 누굴 살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주니 제가 하는 일이 헛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고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 걸었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줄일 수는 없으니 도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게 바닥만 쓸어줄래요. 힘들면 안 해도 되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쓸더니 며칠 지나자 바닥이 반짝였지요. 그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도윤은 말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한 문장씩, 아주 조금씩이요. 김치통 뚜껑을 닫다 말고 도윤이 툭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때문에 장사 망하면 안 돼요. 저는 손을 멈추고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망하진 않아요. 아줌마 원래 이런 거 잘 버텨요. 도윤이 잠깐 웃는 듯 하다가 금방 표정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를 더 얹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억지로 만들면 깨지니까요. 대신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짧게 끊어서요.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 목이 잠기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아줌마도 예전에 가족이 있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없지요. 도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이해인지 미안함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이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뭐가요? 내가 와서. 그 말이 너무 작아서 저는 더 크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근데 도윤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앞에서 저는 늘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도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이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작은 진전이었지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사 기록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의 형태였습니다. 도윤도 제 표정만 보고 알아차렸지요. 뭐래요? 도윤이 묻자 저는 조금 웃으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래요. 그래도 확인해 볼 수 있대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대하면 실망이 커질까봐 스스로를 누르는 얼굴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대해도 돼요. 기대한다고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도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도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반찬 몇 가지를 내놓았는데 도윤이 밥을 2번 퍼갔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괜히 울컥했지요. 몸이 먼저 살아나는 게 마음이 살아나는 신호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윤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나중에 돈 벌면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거 없어요. 도윤이 고집스럽게 말했지요. 있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참 도윤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늘 쓸모를 먼저 말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사랑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쓸모라는 말로 자기를 세우는 아이. 저는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분명한 문장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미 쓸모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울음과 같았고 저는 그 울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윤 몰래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또 누굴 품게 됐어. 무섭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결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 앞에는 더 큰 진실이 남아 있고 더 큰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도윤이 내일도 제 옆에 있을 것. 그리고 저는 내일도 도윤의 손을 놓지 않을 것. 다음 장에서 그 확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화 한 통이 우리 삶을 뒤집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지요.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까요? 그리고 도윤의 이름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전화가 온 건 가게가 한가해지던 오후였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닫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던 시간이지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한번 닦고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미정님 맞으시죠? 도윤군 관련해서 보호 기록이 하나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 확정은 아니었지만 그 말만으로도 저는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길에 표지판 하나가 세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날짜에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복지관 담당자도 동행했습니다. 도윤은 말이 없었고 저는 일부러 더 말을 적게 했습니다. 괜히 기대를 크게 만들면 실망이 아이를 더 아프게 할까 봐요. 담당 경찰관은 서류 몇 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도윤이 어릴 적 부산역 인근에서 발견되어 일시 보호된 기록. 그 뒤의 행방은 뚝 끊겨 있었습니다. 기록은 얇았고 빈칸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특징 양 눈밑점, 이마에 얕은 흉터. 도윤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게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아니라 한 남자였습니다. 낯선 번호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미정님이시죠? 저는 최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경계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도윤 그 아이를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지요. 반찬 냄새도 냉장고 모터 소리도 다 한꺼번에 멀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2년 전 부산역에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눈밑점이 2개였고 이마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제 얼굴을 보고 이미 알아챘습니다. 눈빛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도윤을 가게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를 찾는 사람이 있대. 도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친아버지라는 분이.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손끝만 만지작거렸지요. 저는 그 옆에 앉아 같이 침묵했습니다. 이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만남은 경찰서 내 상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와 경찰관이 함께했고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최성호라는 남자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곧 무너졌지요.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참으려는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더 크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은 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도윤에게인지 제게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성우는 끝내 제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깊게 굽히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감사와 죄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간은 돌릴 수 없지요. 도윤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걸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윤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라 해도 갑자기 잘 모르겠어요. 최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당연하다. 내가 미안하다. 도윤은 잠깐 숨을 고르고 제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근데 저한테 엄마는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면 도윤이 더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윤의 손만 꼭 잡았습니다. 도윤도 손에 힘을 줬습니다. 짧은 악수 같았고 약속 같았습니다. DNA 검사는 절차대로 진행됐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도윤은 최성우의 친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확정되는 순간에도 도윤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최성우는 급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정해. 나는 기다릴게. 너한테 시간을 줄게. 그 말이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가져가려는 사람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의 일들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최성우는 도윤의 생활과 치료, 앞으로의 공부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대신하지 마세요. 최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지겠습니다. 도윤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옮겨 살지도 않았고 이름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자주 물었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밥은요? 그 말이 엄마로 시작하는 순간마다 저는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시 혼자 되는 거, 그리고 엄마를 잃는 거.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꽉 잡았지요. 도윤이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래 기다린 웃음 같았습니다. 최성우와의 관계도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짧게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말이 많이 비었습니다. 하지만 최성우는 자꾸만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자꾸만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이상하게도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를 잃는다는 건 어떤 나이의 사람에게도 견디기 힘든 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아주 조용히 최성우에게 말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최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이에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 아이는 천천히 와도 되는 아이예요. 최성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보다 먼저 도윤 얼굴부터 확인합니다. 도윤은 밥을 먹고 책상 앞에 앉고 가끔은 부산역 쪽을 바라봅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말없이 뜨거운 차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압니다. 가족 사진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 도윤이 서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조심스럽게 서 있는 최성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놓지 않기를 목표로 했지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잔인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사람을 놓지 않으면 길이 정말로 열리더군요. 피로만 이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손을 놓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가족도 있습니다. 도윤이 밤마다 제게 말합니다. 엄마, 내일은 좀 쉬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요. 내일은 조금 쉬어볼게요. 그 한마디가 제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막막해도 누군가의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보세요. 그 손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당신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